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노학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이재용 장관님 오셨을 때는 사람이 좀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 두 번, 세 번 해놓으니까 이제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이렇게 얻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빠지기 시작해서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워낙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오늘 제 강의 2시간 같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시면 지난 4번의 강좌를 다 한 걸로 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교육하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와서 한 2시간 동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인사를 받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은 얻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교육하고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한테 배우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연습 삼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은 한 7, 8년 전에요. TV에 자주 나오는 김영옥 교수라는 사람이 강좌에서 강의에 참여한 분들한테 한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그러면 이제 1910년 또는 그 이전 1900년부터 지난 한 110년 정도의 이 조선 한국의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 제일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거예요. 김영옥 교수는 지난 100년 사이에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제 한두 분만 한번 답변해 볼까요? 지난 100년 사이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였을까? 예, 손 드신 분이 있어서. 예? 내가 태어난 거. 정말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내게는 사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난 100년에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예, 정확한 답변이실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이러저러한 사건 같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살아온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 이상의 답변이 사실 불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답변을 하실 분 없으실까요?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강좌에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남북이 분단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든가 지난 60년 전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든가 이런 답변들을 막 하는 중에 이 질문을 한 김영옥 교수가 답한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김영옥 교수가 답한 지난 100년 사이 이 반도에서 가장 큰 사건 그것은 입식 부엌이 우리에게 도입된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좀 의외죠? 네, 의외일 거예요. 입식 부엌이 도입된 것이다. 예전에 정직관 부엌에서 장작대고 뭐 솔까지 솔방울 긁어서 떼고 하던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부엌 일을 보고 부엌에 문턱이 높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라고 했던 100년 전에 조선과 지금 물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또 생활 처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가정에 다 입식 부엌이 만들어져서 입식 부엌에서 물론 아직도 여자가 가사 부엌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입식 부엌에서 서서 요리하고 서서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상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남자도 그 입식 부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지난 100년 전에 과거의 부엌에서 여자가 하루 일의 절반 이상을 그 부엌 공간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뭘 하던 준비하던 이 생활이 지금 입식 부엌이 만들어지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입식 부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여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여자의 삶이 바뀌면서 남자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돌아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예를 들면 전쟁, 분단, 산업화, 경제 성장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그 상징이지 않느냐라고
김영옥 교수가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제가 듣고 연습 삼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활발하게 해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생각하셨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충분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전 노항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첫 강의를 하셨던 이재정 장관님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 은빛기획, 이재정 대표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드리는 것, 이걸 제가 큰 저희 은빛기획의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혹시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나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향 이야기합니다. 여기 충남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인천은 충남분 많은데 많죠? 저 충남 서천 사람입니다. 혹시 서천 근처 서천, 보령, 광천 이런 데 있으신가요? 인천에는 당진분들이 많으신데 서산이요. 네. 서산 당진분들이 한국전쟁이 있기 전후 해가지고 형성이 끝난 뒤에 당진에서 인천 사이에 백길이 그때는 비교적 활발한 때여가지고 서산 당진분들이 인천을 많이 와서 인천이 다른 수도권의 어느 지역보다 충남 사람들의 이 비율이 높은 지역인 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보다 저 밑에인 충남의 제 아래 서쪽 서해바다 쪽 맨 아래인 서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제가 학교라고 할 때 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다녔습니다.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학교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터인데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명문고등학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즈음에 인천에 부평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과 인천이 전체적으로 이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매우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 등등 이 경복고등학교 등등 한다 하는 서울의 고등학교들이 다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이 서울과 인천 핵심 도심 지역에서 벗어난 몇몇 고등학교가 갑자기 지방 명문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부상했던 학교가 대표적인 게 인천의 부평고등학교였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수원 고등학교도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충남 서천에서 아주 산골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래 산골에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객지를 나와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성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소풍을 갔는데요. 이건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면 이제 전교생, 그때는 10개 반이었으니까 한 반에 60명씩, 지금은 고등학교 한 반에 35명 남짓합니다. 근데 그때는 60명씩 꽉 채워서 했어요. 10개 반, 600명이 딱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반마다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반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장기자랑을 그때 했는데 한 너댓 명이 팝송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한 76년, 7년 이때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중1 때 제가 전기가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잠깐 중학교 그 교과서에 나오는 I am a boy부터 시작하는 교과서만 보던 사람인데 도대체 노래를 영어로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내가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데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고 정말 그때 아주 촌놈으로서 제가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수성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객지에 나와서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은빛기획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뭐 하는 일 중에는 뭐 저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출마할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에서 실무자로 같이 한 분야의 일을 맡아서 일도 해보았고요. 얼마 전에 그 첫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셨던 이재정 대표님이 당 대표로 있던 국민참여당의 제가 정책위원장 뭐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 역사였어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30대 초반에 저기 그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보는 한국전쟁. 이 나름대로 한울출판사라고 굉장히 이름 있는 출판사에 난 책입니다.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밀고 내려와서 있었던 이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한국전쟁에 대한 그동안의 통설뿐만 아니고 한국전쟁에는 우리가 몰랐던 살피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걸, 뭐 그런 걸 다루는 책이었어요. 다시 보는 한국전쟁, 거창 이 사건, 거창에서 양민학살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다루는 역사책도 썼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들의 전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의 전기를 쓰겠노라 해서 나이제 주인데요. 저 정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천환 주교, 이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전기인데요. 누구신지 모르시죠? 이천환. 대한민국에는 아주 작은 개신교의 교파인 성공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된 성공회라는 교파인데요. 그 성공회의 초대 한인 주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교의 제가 전기를 요즘 자료를 찾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고 개개인들의 삶, 개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제가 업으로 삼아서 하기도 했고 정말 제 스스로도 재미있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노라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 이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충남 서천 한산이라면 또 아실 거예요. 한산은 한산 소곡주라는 술이 나오는 데고 한산 모시가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아주 한산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아주 시골의 교회 목사이셨어요. 그러니까 노학래라는 사람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 근데 노학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아버님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를 하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기 노승탁 목사 큰아들 온다.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목사님네 삼남 일녀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가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저 커서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 저에게 가르쳤어요. 항상 저보고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큰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맨날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아버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특히 고등학교를 제가 객지에 나가면서 진짜 이 답답한 시골교회 목사 그런 거 하지 않고 다르게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사의 길 가지 않았고 그렇게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교회 목사의 큰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제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성품, 예를 들면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면 이런 것들 따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아니 목사의 큰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남한테
이 남의 눈초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런 성품이 제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의 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사이셨다. 두 번째로는 제가 53년생인데요. 제가 대학을 한번 떨어지고 80년에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80년에 우리 전두환 씨가, 노태우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입과 눈을 가렸지만 대학교에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쉬쉬해가면서 이야기됐어요. 광주에서 그때는 뭐 200명 이런 게 아니고 수천 명이 죽었대더라. 어떻게 자기 국민의 군대가 자기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이게 말이 되느냐. 몇백 명을 그렇게 죽였다는데, 몇천 명을 죽였다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쉬쉬하면서 되어진 이야기였고, 이런 나라에서 이 정말 젊은 사람이,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살인자들에게 편들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가 20살, 21살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1980년 그 언저리에, 그때 제가 20살이었다고 하는 것만큼 제게 중요한 사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생운동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뭐 데모하는 겁니다. 데모하다가 강제징집되고, 나중에는 징역도 제가 1년 살았어요. 영등포 구치소, 영등포 교도소, 대전교도소 달면서 1년 동안 제가 징역도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 아버님 시골교회 목사였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 징역을 가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읍내에서 꽤 큰 교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맨날 우리 아버님은 시골교회 목사하고 보수적인 분이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오. 맨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덜커덕 본인의 큰아들이 징역을 가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나이 드신 뒤에 하신 이야기인데, 저쪽에 장로님, 집사님이 나타나면 숨었답니다. 괜히 제가 징역 갔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교인들이 큰아들 얘기 물어볼까봐 하면, 아니 정작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아들이 징역 갔는데 어떻게 그 얼굴 들고 그 장로님 보고 집사님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하신 일이 있는데요. 약간 그래서 저 그렇게 그런 시국사범으로 징역도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막 혈기 왕성하고 제가 용기 100배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그때 그런 시절을 겪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청년기 젊은 나이에 20살 때 그런 역사 사건이 있었던 때 제가 대학에 가고 젊은 이 사람들끼리 혈기로 보니 진짜 이렇게 이 부도덕한 권력에 우리가 승복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제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뭐 검사가 뭐 어쩌어쩌 하고 판사가 뭐 할 때, 제가 판사한테, 저도 처음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26살 때인데요. 아주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죠. 판사가 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답변하는 중에, 이 살인마들하고 살인마들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공직자로 사는 판사님, 뭐가 그렇게 명예롭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판사한테 질문하니까 판사가 혀를 끌끌끌 차더라고요. 세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하는 생각을 아마 그분은 하셨을 게고, 그때 그 판사를 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26살 때 판사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던 저를 제가 굉장히 지금 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그 후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 그리고 여기 이런 권력에 내가 이 무릎 꿇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막 그런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여튼 이런 80년대 그때 제가 20대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 제 삶을 바꾼 두 번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뭐 여기 적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 어쩌지 그 뒤에 제가 출판 일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러다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에 노동 문제를 다루는 전문 정책 활동도 하고 그랬던 이력 때문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노동국장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을 제가 같이 한 건 아니었고, 선거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해서 몇 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시는데 공훈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저 그렇지,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을 진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떤 권력이 있으면요, 권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내려보게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의 결과일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저를 돌아봅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정말 그게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권력이 작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그리고 몇 번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참 흠모했고, 저도 그같이 따라 살리라. 그렇다고 제가 죽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무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세 번째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다. 시골교회의 목사의 아들이었다. 두 번째, 제가 1980년에 20살 청년이었다. 그냥 하세요? 예. 물리지 않고 나를. 세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만나서 아주 저 말석에 있는 참모로 지켜보면서 그분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게 저를 만드는 쉬운 셋의 노학내라는 살을 만드는 몇 가지 큰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 내가 사람들과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어르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밝고 긍정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가 또한 가벼운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 기념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 어딜까요? 네? 예, 국회. 그렇습니다.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 한 35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에 1년에 출판 기념회가 최소 50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은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곳이 국회의 도서관 강당이고요. 지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는 그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 신문에 나오듯이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면
그 국정감사 때 이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 수감기관이라고 하죠. 수감기관의 직원들이 우르르 와서 자리도 채워주고 책도 팔아주고, 그렇게 해야 그 의원이 국정감사 때 우리 기관 깨지 않는다 해서 일단 출판기념회에 이 책이 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출판기념회가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립니까? 국회의원들이 책을 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서전 그러면 국회의원, 장관, 우리 이 명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요. 앞에서 제가 질문할 때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느냐? 내가 태어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장차관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 이러저런 정치인들이 있다 손치고 뭐 잠깐 경제인들이 있고 재벌 총수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귀한 삶이 없어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성취가 있는 사람들보다 삶의 무게가 작을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명사들, 정치인들, 경제인들만 책을 내고 보통 사람들은 책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글을 쓸 수 없어서, 책을 내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용 대표님하고 같이 은빛기획을 하면서, 은빛기획은 이런 명사,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고 뜻이 있다면 보통 사람도 자기 삶의 경험, 자기 삶의 기록, 자기 삶의 진실을 책으로 엮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은빛기획이라는 협동조합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95년, 6년 이때 즈음인데요. 아버님의 자서전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역사책도 뭐 원고도 쓰고 출판사에서 책도 내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아버님 자서전을 써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1933년생이었고 이분 17살 때, 그때 이제 학교는 요즘으로 치면 1년 늦게 9살에 들어가셔서 서천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일 때 인공을 겪으셨어요. 자기가 인공 때 막 그 논두렁을 기었던 이야기.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이 인공 때 인민군들에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충남 서천군 문산면의 면장이셨는데, 서천군에서 이제 면장 하던 분들 다 대전형무소로 갔다가 대전형무소에서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다 죽이고 후퇴하잖아요. 한 1000여 명 가까이를 죽이고 후퇴합니다. 인민군들이.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겪었던 그때 어려움들, 아버님 신학 공부할 때 겪었던 이러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제가 아버님 자서전을 써드리기로 하고, 제가 물론 저는 서울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버님은 서천이셨으니까 1년에 뭐 추석 때, 설 때, 그 아버님 생신 때 뭐 이렇게 서너 번 찾아가면 그때마다 조금씩 아버님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당신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막 적어서 적다가 책을 제가 충분히 기록하지 못한 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9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버님 쓰신 원고를, 말씀하신 걸 제가 적은 원고를 우리 형제들끼리 돌려보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제기할 때, 그래서 막 인공 때 겪었던 어려움, 혼자서 아버지 없이 가족을 이끌면서 우리 아버님도 큰아들이었으니까요. 동생을 돌보면서 겪었던 이야기, 신학 공부하게 된 동기, 등등에 대해서 처음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겪었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제 아버님이 얘기를 하셨고, 이런 일이 지금 제가 어르신들을 뵐 때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열심히 당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만나게 되는 어른들에게도 그만큼의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속에 켜켜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요, 3일날이라고 하죠. 수요일날 저녁 때 설교를 하신 뒤에,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난 뒤에 1시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혼자 살아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가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니네 아버지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도 니네 아버지처럼 죽어야 되는데, 계속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지만, 당뇨라든가 지병이 있으셨지만, 목회하고 다 목사로서 그날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기도해드리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좀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셨다가, 한 시간 남짓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연락받고 막 깜짝 놀라서 내려갔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급설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 그렇게 이제 15년 전쯤에 들어가신 뒤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인공대 대전형무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으로 학살된 사람들 공동묘역이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 있고, 저희 아버님과 할머니는 우리 집 선산에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근데 한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 3남 1녀한테, 자식들, 세 아들들한테, 아버님, 비석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지금도 비석이 있는데 그걸 뭘 바꿉니까? 근데 어머님은 비석 바꿔야 된대. 결국은 비석을,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할머니 비석하고 아버님 비석을 바꿔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기절을 우리 어머니 넣어야 된다고,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기절이라고 해서 아버님 비석을 300만 원, 그러니까 아들 셋이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해드렸어요. 그걸 하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한 얘기예요. 야, 이거 사실 어머님이 위해서 하는 거야. 굳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머님이 하자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100만 원씩 내자 해가지고 해서 비석 2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의 위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죽으면 아버님을 위해서 효도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 비석이 섰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는 바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로 친다면,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자기 삶의 비석을 세우는 것, 이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런 은빛기획이라는 출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건 너무나 쉽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예? 이름. 예.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한두 주 전에 TV에 잠깐 있었던, 퀴즈 프로에서 있었던 1대 100이라는 퀴즈 프로가 있어요. 연예인 한 명 나와가지고 100명 쭉 앉아서 100명이 다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퀴즈가 이어지는. 거기에서 첫 질문이 이거였는데, 여기에 사람은 자식을 남긴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틀렸더라고요. 자식을 남긴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긴다. 우리가 웃지만 사람은 다 재산을 남기려고 막 발버둥 치듯이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삶의 자국을 남기죠. 삶의 자국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남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입니다. 역시 올 1월 20일 날, 올 1월 달에 돌아가신 일본 분이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어떤 분인지. 들어보신 분 있나요? 시바타 도요? 1921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103세를 사신 분이에요. 아주 장수하셨어요. 그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한 4, 5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인자한 얼굴이고요. 그렇습니다. 도치키현 우스노미야 시, 우리로 치면 한 원주만한 시인데요. 도치키현이라고 일본의 도쿄하고 3년 전에 큰 쓰나미 화산 저기를 받았던 후쿠시마 원전과 도쿄도 사이에 거의 중간쯤에 있는 한 작은 원주만한 시에 사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물론 이건 번역된 책입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2011년에 출간하셨어요. 아니, 2011년에 2010년에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0년이니까 딱 100세 되던 해, 우리 나이로 100세 되던 해에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이분이 한 91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아들이 와서 돌보기도 하고, 뭐 독거노인이시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집에서 내가 죽으면 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모아두었던 100만 원이 있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00만 원의 돈을 통장 하나에다가, 이 돈은 손대지 말고 내 장례식 때 써라 하고 아들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그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어머님 시를 쓰십시오 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틈틈이 써놨던 시를 시집으로 출간한 겁니다. 그 시집이 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 이 책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일본 2011년, 10년 그 해에 일본의 최고 베스트셀러의 하나였습니다. 150만 부가 팔렸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를 넘는 책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책 같은 게 있긴 하겠네요. 네, 일본에서 150만 부가 팔린 시집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막 공부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배우고 참 글을 잘 익히고 한 사람만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나이 100살이 되어서 그동안 조금씩 자기가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 적었던 것을 시로 엮었고요. 물론 이 시집을 보면 그 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인들의 시처럼 많지는 않은데 이 시가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있어서 한 150만 부가 팔리는 시집이 되었다고 그래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머님? 읽어보시면. 바람이 귓가에 크게. 차와 이제 슬슬 저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간지러운 숨결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나 고개를 저으며 말해.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아직 못다 한 일이 남아있거든. 바람은 곤란한 표정으로 뒤로 돌아갑니다. 예.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러죠? 바람으로 표현한, 이제 세상 끝내고 그만 가야지. 연나다 형께서 왔는데, 아직 세상에서 내가, 잠깐 더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라고 해서 그 바람이, 돌아갔노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시를 적으면서, 내가 지금, 몸은 이렇게 쇠했지만, 내가 아직 잠깐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일 거예요. 이, 시를 진짜 제가 읽고,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첫 결혼에 실패하시고, 20대 때 첫 결혼에 실패하시고, 30대에 다시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추억 1.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생긴 걸 알렸을 때, 당신은, 그러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에요. 정말 잘 됐다. 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할게. 기뻐하며 말해 주었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벚꽃나무 가로수 아래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크게 다치고,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큰 일들보다 사실은 그 첫 아기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남편이 기뻐하고, 아기 아빠가 기뻐하고, 같이 가로수 길 아래로 걷던 그 장면, 이게 남편이 떠난 뒤,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뒤에 그 남편과 걷던 그 가로수길이 기억난다고 적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더 누가 읽어보실까요? 되게 우리 젊은 애기 엄마가.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예. 전 이분이 혹시 여러분들 직접 가서 사셔도 좋고 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 시집 한번 사달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약해지지 마. 뭐 읽기로 치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시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 후기에 적고 있어요. 인생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이 반드시 찾아온다.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게 99, 100살이 되신 어느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시라는 걸 쓰고 시집으로 엮어내면서 썼던 시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았던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신비로운 일이고, 이 삶,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긍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행복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재밌게 보셨어요? 좀, 몇 권의 자서전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찰리 채플린의, 나의 자서전.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우리가 대단한 희극 배우였지만 사실은 이게 남 앞에 서는 게 매우 부끄러워했던 그런 수줍음이 많았던 성품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디의 나의 진리 시험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물론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기자였던 분이 쓴 성장이라는 자서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저 은빛 기획을 만들어서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사람은 다 이게 본성이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이지 그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내가 말이지 옛날에 최근에 쓴 적인데요. 뭐 한국노총 위원장이었는데 한국노총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내가 많이 했노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쓰지 않는 한 자랑하는 것을 키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문제인 거죠. 허물은 감춥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누구한테 지금 돌아보니 10년 전, 15년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저의 자서전을 쓰게 되면 꼭 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게는 아주 정말 제가 이러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제게 큰 힘이 되었던 바로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 어릴 때 보면 형제들이 자라면서 도벽이 있는 동생이 있어요. 도벽이 있는 형제가 있어요. 제 밑에 동생이 실제로 약간의 도벽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도벽이 있는 게 자라면서 아버님 주머니에서 50원 꺼내다가 한 과자 사가지고 뒷산에 가서 혼자 또는 친구들하고 먹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 윤내인데 특히 이름은 지으시고 윤내는 도벽이 있는 애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로 제가 아버님 주머니에서 20원을 꺼내서 제가 과자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확인이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부터 동생한테 얘기를 해라. 처음에는 얘기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매를 들게 되었고 동생을 자전거에 아버님이 태우고 우리 동네엔 학구방이 없어서 학구방도 있고 이발소도 있는 2km 뒤에 있는 그 전방까지 가서 윤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느냐 확인하러 나가고 그것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20원은 제가 가진 거예요. 그런 것. 정말, 그리고 제가 어려운, 지나고 살아오면서 고비마다 돈이 필요할 때 이 동생이 항상 저를 도와줬어요. 형제들 집안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형이 항상 옳습니다. 아니, 형의 얘기가 옳습니다. 형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저를 지지해줘서 집에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이 해결하도록 저를 정말 믿고 따르고 응원해주는 동생이에요. 그 응원하는 동생한테 내 나이 한 10살 즈음에 20원 훔친 저기를 그 동생한테 제가 떠넘겼어요. 이거를 언제든 기록하리라.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해보고, 내 진짜 여러 사람 앞에서는 처음 하는 얘기고, 여기서 한 이야기가 윤내한테는 절대로 나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저기를 감춥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키우고, 흠결은 감추려고 해요. 가능하면. 사실은, 동생한테, 사실은 그때 아버님이 왁 논란이 됐을 때, 돌아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 제가 했어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제가 훌륭한 인간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지 못해가지고 요 모양 옆골이 되는 거고. 그런 용기, 자신의 흠결도 직시할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혹시 자기 삶을, 자선을 쓴다는 것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론 중에 뉴욕타임즈라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언론 중에 하나죠. 뉴욕타임즈에는 세계 다른 어떤 신문보다 가장 자랑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부고입니다. 부고. 뉴욕타임즈의
어떤 부고는 일주일에 매일 한 두세 명씩 거의 빠지지 않고 부고가 그 뉴욕타임즈에 실리고요. 부고를 쓰는 별도의 기자들, 정기 작가들이 모인 별도의 부서를 뉴욕타임즈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 부고 중에는 예를 들면 뭐 과거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 7면에 걸친 부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트루먼이 이제 그 나이도 많이 연로하시고 아주 미국 정치에 트루먼은 미소 냉전으로 가는 어떤 그 루즈벨트 이후에 미소 냉전으로 가는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트루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 두었다가 뉴욕타임즈 7면에 걸친 부고 기사를 실었던 적도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2009년도죠. 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부고 기사도 그 뉴욕타임즈에 실렸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만달레가 있었으면 아시아에 김대중이 있었다. 이런 부고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급서하신 분들은 못 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만 나는 게 아니고 가끔씩 매우 평범한 사람들의 부고가 하루에 한두 건씩 실리는 것이에요. 뉴욕타임즈에. 이 책도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서점에 가시면 행장이라는 번역된 책입니다. 행장이라는 책에 보면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여러 그런 부고 기사들 중에 30명을 뽑아가지고 30명의 부고 기사를 번역한 우리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당나귀의 데모, 당나귀를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당나귀를 보호하는 일에 평생 42년 동안 일한 어떤 사람, 엘리자베스 스펜스라는 사람이고요. 루 말레라라고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본인과 주변 그런 같은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일했던 루 말레타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일본 사람 중에는 코마즈 사키오라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일본 침몰이라는 SF 영화를 이 영화의 작가인데요. 이 코마즈 사키오라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는 이준구라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아마 회를 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태권도 도장을 아주 보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준구라는 사람이라고 등등의 30명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기록, 행장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직접 갖고 와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요. 이런 앞에서 보는 영상,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부고 기사처럼 사실은 역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들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설사 글로 당장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신데 어머님께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자서전을 쓰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만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서전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그 수많은 출판 기념회처럼 누군가에게 자기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참 출판하는 사람은 이 책을 얼마나 더 팔아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삶의 자취를 어떤 방식으로 남기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칸이 그려져 있는 점선에 칸이 그려져 있는 백지 한 장이 있으시죠?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그냥 이건
그야말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근데 진지하게는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지금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점선 이렇게 칸으로 나뉘어진? 없어요? 없으세요? 여기 없으신 분이 있네요. 자, 여기 10, 20, 30, 40, 50, 60 나이예요. 내 나이. 이걸 0이라고 하면 위쪽은 좋다. 진짜로 좋은 일이 있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나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나서 난 처음 불행으로 시작되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난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아버님, 뭐 형제들 저기에서 정말 행복했노라 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 해서 자기 인생을 좋았을 때는 위로, 아랬을 때는 내가 20살 때 대학교에 떨어져가지고 죽을까 말까 생각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5분 동안 그려보시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자기 내 인생 시작할 때부터 지금 60, 70 될 때까지 내 인생이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거 누가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그려보시는데 집에 가자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스타트가 마이너스 2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작가님 말씀이 태어나서부터니까 이거는 왜 마이너스 1이냐면은 이거는 6.25 전쟁 시였기 때문에 다 긍정적일 겁니다. 다음에 10대 가서는 제로인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 당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지금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라도 다닐 수도 있었으니까 되게 다행이었고 다음에 20대까지는 하나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가서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전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부모님 덕으로 이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하셨다는 것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똑 떨어져 버립니다. 똑 떨어지는 거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만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천생배필이라고 해야 될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집사람 생일날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일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그날 지금 결혼 생활이 지금 36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36,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뚝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갖고 집에서 사실은 퇴출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는데, 형을 제껴두고, 전 둘째가 네가 뭔데 먼저 가냐. 말도 안 된다. 해갖고, 돈 1원 한 푼도 주질 못해갖고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맨손으로 시작을 해갖고 맨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똑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또 없고 사이도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략을 하고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쭉 보면은 이 두 칸에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 대민과 관계되는 이 공무원 종리를 30년 이상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많이 참 험난한 일도 많았지만은 거기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정년퇴직을 해서 나와서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그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알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더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암만 잘났다, 잘 알고 잘났다고 해도 나와서
하나의 그 개인으로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은 그때는 모든 거는 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먹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또 여기 나와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많은 말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 평범하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 사회하고 부딪혀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딱 이유 하나만 되면 그렇습니다. 남하고 저는 타협할 줄도 몰랐고 타협도 안 하고 모든 거는 제가 있는 거는 베풀이나 주기만을 원했고, 그래서 대민관계선상으로도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다른 그 공조직과 뭐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는 제가 했던 생각과 사고관념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던 일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래서 실망도 많고 뭣도 많지만은 이제는 그 명예 하나만 갖고 은퇴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배고프더라. 이게 끝입니다. 예. 저 어르신처럼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나쁜 짓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그 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건 이 중간에 맨 위쪽에 계속 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남은 삶도 아주 자신감 있게 사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한 분만 더 자기 이 도표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굳이 뭐 다 청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그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 삶에서 진짜 그 아버지 집에 가기도 싫고 동네 사람들이 야, 뭐 이번 시험 어떻게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기 싫어서 정말 어디로 도망갈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지금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때는 내 인생의 그래프를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리기도 하고요. 예전에 좋았던 일을 막 높게 생각하고 큰 돈이 생겼고 어떤 훌륭한 직장을 구했고 또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고 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프가 오르고 내린다고 그래서 올라서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없고 내려갔다고 누구한테 고개 숙일 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 삶은 그렇게 이러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노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이고요. 그런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기 삶을 제가 자선을 써드리면서 하는 생각인데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앞으로 나는 나쁜 짓 하며 살겠다. 앞으로 나는 돈을 왁스럽게 더 많이 벌어서 살겠다. 이렇게 앞으로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 하며 살겠다. 라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 제가 기억합니다. 지나온 나를 기억하면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누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누구를 더 도우며 살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더 긍정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노라 라고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무슨 회한, 후회, 무슨 남한테 자랑하기로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돌아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을 정말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정말 앞에서 쓰신 도요, 이 시바타 도요 선생님이 99살, 100살에 그러셨던 것처럼 약해지지 말자. 더 따뜻한 이 날이 내게 있다. 남아있다. 오늘도 힘있게 살자. 라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구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제예요. 이 앞에 전 그래프를 그린 뒷면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재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삶의 연보. 나는 1938년에 태어났습니다. 38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194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뭐 등 자기 삶의 이력서를 쓰듯이요. 한 6, 7개 정도의 한번 연보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자기 삶의 연보를 쓴 겁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 여기 몇 년에 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첫 결혼을 하고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 1945년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연보를 쓰듯이 내 연보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서전을 길게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글을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면 뭐 나이 드신 뒤에도 못할 일은 아니지만 일정한 길이의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바타 도요님이 이런 정도의 시집을 낼 때 수년 동안 이 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가서 글 쓰는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재미가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집까지 내시게 되었는데 사실은 시집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 내가 죽었을 때 내 비석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꼭 넣어야 된다. 너네 아버지는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었노라. 그래서 뭐 우리 작은 비문에 그런 걸 적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묘지에 가보세요. 가보면 참 되게 간단한 이름하고 뭐 돌아가신 날짜만 적혀 있는 비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일부의 비문 중에는 한 면에 걸쳐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누구누구의 자녀로 자랐고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비문을 여러분들 비석에 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비문에는 뭐라고 적히면 좋을까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쓰신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나 노학래는 1961년 10월 21일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죠. 따뜻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라고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긴 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것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있었던 매우 큰 사건, 아까 조금 전에 연보에 쓴 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있었던 만났던 사람, 중요한 성취, 큰 실패, 큰 잘못 이런 것들을 그 비문에 쓰고 그 사람이 진짜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떴노라.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참 즐거운 소풍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노라. 라고 비문에 쓸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비문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오늘 이 원고지 한 3매, 4매 정도의 비문을 여러분이 이보다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겠죠. 다 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기억하는 가족들, 친지들, 손자들, 손녀들, 이웃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다 갔노라 라고 남겨놓을 수 있는 문구, 글 이것들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이 되돌아보고 기록하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내가 꼭 이건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첫 시간 때 아마 이재영 전 장관님이 하신 이야기일 텐데요. 버킷 라이프. 내 삶에서 내가 더 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할 거예요. 혼자서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참 어릴 때 갈라져서 못 갔던 백두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비문을 말씀드렸듯이 크지 않지만 작은 자서전 한 권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평소에 노래를 못했는데 노래를 잘했는데 제대로 그런 기능을 익힐 수 없었다면 내가 문화센터에 가서 제대로 노래를 배워서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해보고 싶은 것,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지나온 삶을 아주 진솔하게 기억하면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을 거고, 그 남은 삶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아쉬운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두었다가 반드시 그걸 미루지 마시고 꼭 해내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사셔야 된다. 그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나온 삶을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추억하는 것, 이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다. 는 것이 이야기입니다.